미국 명문 예일대 강의실. 한국을 K-팝 같은 저급 문화나 유명한 나라라고 폄하하고 비웃던 오만한 엘리트들이 있었습니다. 그저 전쟁으로 폐허가 된 후 미국의 원조로 간신히 일어선 나라, K-팝과 드라마 외에는 별 볼 일 없는 곳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의 아들인 역사 교수가 등장하면서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상상도 못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면서 강의실은 순식간에 혼돈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핵무장 가능성, 트럼프의 속내까지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끝까지 보시면 한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겁니다. 저는 마크, 예일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공부하는 평범한 미국 대학생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제게 한국은 그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다가 미국의 원조를 받아 간신히 일어선 작은 나라, 그리고 K-팝과 드라마가 유명한 곳, 그 정도가 전부였죠. 가끔 TV에서 북한 관련 뉴스가 나오면 아, 또 저러는구나 하고 채널을 돌리기 일쑤였습니다. 한국 문화? 글쎄요. 넷플릭스에서 가끔 한국 드라마를 보긴 했지만 깊이 빠져들 만큼 흥미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같은 역사학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는 한국인 지아와 중국인 첸이 있었습니다. 지아는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는데 가끔 한국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다른 생각을 하거나 대충 맞장구를 쳐주는 정도였죠. 제 머릿속에는 주말에 있을 파티, 다음 주에 있을 미식 축구 경기, 그리고 새로 나온 게임 생각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제 관심사 밖에 있는 머나먼 나라였으니까요. 반면 첸은 좀 달랐습니다. 그는 노골적으로 한국을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 했습니다. 첸은 한국이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었고 문화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중국에 비해 열등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한국 문화는 중국의 아류일 뿐이라는 그의 단정적인 어조에서 저는 굳이 반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었고 괜한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속으로는 굳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아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역사학 강의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저와 첸은 강의실 앞쪽에 앉아 농담을 주고받으며 수업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첸은 여전히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며 비웃음을 섞인 말투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한국이 미국에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발전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그때 저희는 첸의 말에 동의하는 마크의 말에 지아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보려고 장난스럽게 지아의 표정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지아는 평소처럼 아무 말 없이 책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지만 평소보다 더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의실 문이 열리고 스미스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평소 온화한 미소를 짓던 교수님의 얼굴은 이날따라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의 아들이었고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심각한 표정은 처음 보았습니다. 교수님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천천히 교탁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첸과의 장난을 멈추고 교수님을 주시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은 평소와 달리 아무런 말씀 없이 교탁에 서서 저희를 묵묵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시선은 평소의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날카롭고 차가운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시선에서 왠지 모를 불편함과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저희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오늘 예정된 강의 대신 다른 주제를 다룰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교수님 귀에 들어간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교수님은 오늘의 강연 주제가 한국,
알려지지 않은 영웅들의 역사, 그리고 강철 군대의 신화라고 밝혔습니다. 강의실하는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주제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국이라고? 갑자기 왜?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채는 여전히 비웃음을 띤 얼굴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장난에 동참할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교수님은 프로젝터 전원을 켜고 스크린에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사진 속에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도시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들,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잔해들, 그리고 그 사이를 힘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전쟁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은 사진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6.25 전쟁 당시 서울의 모습이라는 설명과 함께 전쟁이 모든 것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야 했다는 교수님의 말에 저는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사진을 띄웠습니다. 이번에는 굶주림에 지친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들은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왠지 모를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피상적인 생각만 해왔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사진을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포탄이 쏟아지는 전장, 피 흘리며 쓰러지는 군인들, 가족을 잃고 오열하는 사람들의 모습. 사진 속 참혹한 광경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전쟁을 그저 역사책에 나오는 먼 과거의 이야기 또는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로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보여주는 사진들은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현실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시하는 한국이 바로 이 끔찍한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나라라는 교수님의 지적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한국인들은 맨주먹으로 탱크에 맞서 싸웠고 풀뿌리로 연명하면서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용기와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교수님의 말씀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 전쟁이 단순한 이념 전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자유와 생존을 위한 한국인들의 처절한 투쟁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전쟁에 대해,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너무나 단편적이고 왜곡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한국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또 다른 실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흥남 철수 작전에 대해 들어본 적 있냐는 질문과 함께 스크린에는 수많은 피난민들이 배에 오르기 위해 몰려든 부둣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은 1950년 겨울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국군과 유엔군이 흥남에서 대규모 철수 작전을 감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작전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1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을 안전하게 남쪽으로 탈출시키는 역사상 유례없는 인도주의적 작전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수님은 흥남 철수 작전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영하 20도가 넘는 혹한 속에서 피난민들은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적의 공격에 대한 공포 속에서 필사적으로 배에 오르려 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미군 수송선 메러디스 빅토리호는 원래 정원이 60명이었지만 무려 1만 4천 명이 넘는 피난민을 태우고 거제도까지 항해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기적 같은 항해는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었다는 교수님의 설명에 저는 그 당시 피난민들이 느꼈을 절박함과 희망, 그리고 그들을 구하기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이제 한국 전쟁에서 한국군이 보여준 놀라운 용맹함과 전략적 우수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한국군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미국의 지원을 받는 약한 군대라는 이미지가 전부였죠. 하지만 교수님의 설명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교수님은 우리가 한국군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미국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군대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물었습니다. 강의실은 다시 한번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첸의 눈치를 살폈지만 그는 이미 굳은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틀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실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군은 6.25 전쟁 내내 놀라운 용맹함과 끈기를 보여주었고 수적으로나 화력으로나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며 전세를 역전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교수님은 첫 번째 사례로 백마고지 전투를 언급했습니다. 1952년 10월 철원 지역의 백마고지에서 벌어진 이 전투는 한국 전쟁 중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군 구사단은 중공군 3개 사단의 공격을 12차례나 막아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당시 중공군은 엄청난 화력을 퍼부으며 고지를 점령하려 했지만 한국군은 놀라운 용기와 전술적 기지를 발휘하여 고지를 사수했다는 교수님의 설명에 저는 한국군의 용맹함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백마고지에서 벌어진 전투 장면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수많은 포탄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국군 병사들이 벙커 안에서 필사적으로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지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웠던 것입니다. 교수님은 백마고지 전투가 한국군 전투력의 상징이자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연구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당시 한국군 구사단장이었던 김종호 장군의 뛰어난 리더십과 전략, 그리고 병사들의 투철한 애국심이 승리의 결정적인 요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백마고지 전투의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한국군의 불굴의 의지와 정신력을 전 세계에 알린 사건이라는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다음으로 교수님은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1950년 9월 메가더 장군의 지휘 아래 감행된 인천 상륙작전은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의 성공에는 한국 해병대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교수님의 지적은 저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 해병대가 인천 상륙작전에 앞서 은밀하게 북한군 점령지에 침투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상륙 지점을 확보하는 등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 해병대 1개 대대가 영흥도를 기습 점령하여 북한군의 해안포를 무력화시킨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의 용기와 희생이 없었다면 인천 상륙작전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수님은 켈로 부대에 대해 들어본 적 있냐는 질문과 함께 스크린에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사진에는 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의 젊은이들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이들이 한국 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 침투해 각종 첩보 활동과 유격전을 수행했던 특수부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젊은이들로 구성되었으며 정규군이 아니었기에 적에게 붙잡히면 포로 대우도 받지 못하고 즉결 처형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교수님은 켈로 부대원들의 활약상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적진 깊숙이 침투해 통신시설을 파괴하고 주요 도로와 교량을 폭파하고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했고, 이들의 활약은 연합군의 작전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름 없이 희생되었다는 교수님의 설명에 저는 깊은 슬픔과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저는 켈로 부대원들의 사진을 보며 그들의 나이가 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약 제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과연 그들처럼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희생은 제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다부동 전투, 지평리 전투 등 한국군이 열세 속에서도 놀라운 투혼을 발휘하여 승리한 전투들을 추가로 소개하며 한국군의 용맹함과 불굴의 정신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군에 대한 저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결코 약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싸우는 강하고 용감한 군대였습니다. 한국군의 용맹함에 대한 감동이 채 가시기도 전에 스미스 교수님은 화제를 받고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스크린에 1960년대 서울의 흑백 사진과 현재 서울의 야경 사진을 나란히 띄웠습니다. 흑백 사진 속 서울은 전쟁의 상흔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낮고 낡은 건물들이 빽빽하게 들어선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현재 서울의 야경 사진은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는 고층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죠. 교수님은 두 사진을 비교해보라며 이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과 반세기 만에 이뤄진 변화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라는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진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여전히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였는데 이 사진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이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된 폐허 속에서 일어섰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원도 기술도 자본도 없었지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혁신하며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이룩했다는 교수님의 설명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설명하면서 한국인들의 뛰어난 기술력과 교육열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1960년대부터 시작된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과 중화학, 공업 육성 정책이 한국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섬유, 신발 등 경공업 제품 수출에서 시작하여 조선, 철강, 자동차, 전자 등 중화학 공업으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했으며 이 과정에서 삼성, 현대, LG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탄생했고 한국은 세계 경제의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했다는 교수님의 말씀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이 결코 우연이나 외세의 도움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희생, 그리고 끊임없는 도전 정신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또 다른 실제 사례로 포항제철 신화를 언급했습니다. 포항제철에 대해 들어본 적 있냐는 질문과 함께 스크린에는 쇳물을 쏟아내는 용광로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교수님은 지금은 세계적인 철강 기업으로 성장한 포스코 POSCO의 전신인 포항제철이 1960년대 후반 한국 정부가 제철소 건설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했지만 당시 한국은 기술도 자본도 경험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제철소 건설 계획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수님은 당시 포항제철 건설을 주도했던 박태준 회장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박태준 회장은 제철소 건설에 실패하면 우리 모두 우향우에서
영일 만에 빠져 죽자라는 비장한 각오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본에서 제철 기술을 배우고 해외에서 자금을 빌려오고 밤낮 없이 현장을 지휘하며 불가능해 보였던 제철소 건설을 성공으로 이끌었다는 교수님의 설명에 저는 박태준 회장의 불굴의 의지와 리더십 그리고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의 노력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한국 경제는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현대 한국군의 군사력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K1 전차,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등 한국의 최첨단 무기 사진들을 띄우며 한국군이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과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투자를 통해 자체적으로 최첨단 무기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방산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교수님의 설명은 저에게 큰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터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인도 등 세계 각국에 수출되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교수님은 한국군이 UAE 아크 부대 파병, 동티모르 파병 등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한국이 단순한 군사 강국을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는 책임감 있는 국가임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에 대한 저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작고 약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세계 무대에서 당당하게 경쟁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강하고 역동적인 국가였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은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설명하신 후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예상치 못한 주제를 꺼내셨습니다.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이었죠.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워낙 예측 불가능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와 한국의 핵무기 개발 허용에 대해 언급한 것을 기억하냐고 물었습니다. 강의실 안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첸의 눈치를 살폈지만 그는 이미 심각한 표정으로 교수님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히 외교적 결례나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라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군사적 잠재력을 인정한 결과라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동북아시아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교수님의 설명에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고 국제사회의 우려도 크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보호에만 의존하는 수동적인 국가가 아니라 스스로의 안보를 책임지고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국가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후 스크린에 한반도 지도를 띄우고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에게 위협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미국의 핵심 동맹으로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지역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갈 무렵 지아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아가 어떤 말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지아는 평소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항상 깊이 있는 생각과 통찰력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지아는 차분하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억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고유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왔다는 지아의 설명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지아는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작지만 강한 나라이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지아의 말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지아는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한국인들의 정신력을 강조했습니다. 지아는 한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희생,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아는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지아는 마지막으로 저와 첸을 바라보며 우리가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한국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역동적이며 잠재력이 풍부한 나라라는 지아의 말은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하고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첸 역시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그날 스미스 교수님의 강연과 지아의 이야기는 제 인생을 바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고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의 강렬한 강연과 지아의 진심 어린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한국에 대해 무지하고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마치 텅 빈 머리로 세상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진실을 마주한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지아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고 교수님 말씀과 지아 이야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는 저의 고백은 진심이었습니다. 지아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난이나 경멸보다는 연민과 이해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아는 잠시 후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지만 배우고 나니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지아의 말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아의 따뜻한 반응에 용기를 얻어 한국에 대해 더 배우고 싶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지아에게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해 좀 더 가르쳐 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밝은 표정으로 제안했습니다. 함께 한국 역사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첸도 함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지아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스터디 그룹이라니. 저는 한 번도 그런 모임에 참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아의 제안은 왠지 모르게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저는 흥분된 마음으로 지아의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첸에게도 스터디 그룹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첸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결국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아직 한국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더 알아보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매주 화요일 저녁에 도서관에 모여 한국 역사와 문화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한국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저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고조선부터 현대까지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한국인의 삶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고 한국 영화를 보고 한국 음식을 먹으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지아는 저희를 한국 문화축제에 데려가기도 하고 한국 전통 음악 공연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스터디 그룹 활동을 통해 한국에 대한 저의 무지와 편견을 조금씩 깨뜨려 나갔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저에게 6.25 전쟁과 K-팝으로만 기억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수천 년의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지닌 강인하고 역동적인 국가였습니다. 저는 특히 한국의 독립운동사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일제강점기 수많은 한국인들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관순, 안중근, 윤봉길 저는 그들의 용기와 희생에 깊은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지아가 저희에게 자신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지아의 할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독립운동을 계속하셨다고 합니다. 지아는 할아버지께서 항상 자신에게 우리나라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지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아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국인의 강인함과 애국심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자신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강인한 정신력과 애국심이 오늘날의 한국을 만든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스터디 그룹 활동을 통해 한국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졌고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습니다. 예일대 강의실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우리는 예일대 강의실에서 시작된 마크, 지아, 첸, 그리고 스미스 교수님의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 수업을 넘어 한 나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 그리고 진정한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여정이었죠.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무관심하고 피상적인 인식만을 가지고 있던 마크가 스미스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연과 한국인 친구 지아의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변화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특히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한국의 저력,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가르침이죠. 마크뿐만 아니라 첸의 변화도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얕잡아 보던 첸이 점차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진지하게 한국을 배우려는 모습은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이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영상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알차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